우리가 이래서 실제로 기대하는 것은 알아야 하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바로 의미와 몰입, 자유다. 한 인간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파괴하고 싶다면 무시무시한 살인자라도 벌벌 떨 만한 가장 끔찍한 형벌을 내려라. 전혀 무익하고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도스토옙스키. 당신은 왜 일하는가? 무엇이 당신을 일하게 하는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필요해? 혹은 생활은 힘들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당신은 어느 쪽인가? 직업이 없을 때는 1분 1초가 불안하다가 막상 일을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하는 고민에 주기적으로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하지 않으면 삶은 부패한다. 그러나 노동하지 않으면 삶은 부패한다. 그러나 영혼 없는 노동은 삶을 질식시킨다. 라는 까미의 말처럼 영혼이 담긴 일을 찾는 것은 현대인의 가장 큰 열망이다.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큰 공포는 영혼 없는 노동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실존적 고민을 해소하고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줄 이 일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 이 책은 일에서 만족감을 찾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내며 의미를 찾고 기꺼이 몰입하는 가운데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찾는 방법을 제시한다. 돈과 의미 간의 충돌, 몰입과 가정생활 사이의 갈등에서 자신만의 해법을 찾는 기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알아본다.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가? 그런 일을 찾아 변화를 시도하고 싶은가? 이 책에 담긴 해안과 성찰, 그것들이 당신에게 천직에 이르는 길을 보여줄 것이다. 일에서 충만함을 찾는 법. 챕터 1. 시작하며 성취감이 아니면 죽음을. 지금 하는 그 일 행복한가요? 돈과 의미 사이의 저울질. 로 바처는 영국 리버풀의 주택가에서 자랐다. 실업률이 50%에 달하고 헤로인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은 동네였다. 롭은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죽기 살기로 공부해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원하던 대로 런던의 경영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다. 컨설턴트로서 그의 삶은 성공적이었다. 고액 연봉을 보장해주는 든든한 클라이언트는 늘 있었다. 가족 모두 그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당연한 일이었다. 고향 친구들 중에서 그만큼 성공한 사람은 없었으니. 그러나 롭은 행복하지 않았다. 행복해야 마땅했는데 불행했어요. 지식 경영이라든지 IT처럼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최신 이론에 대해 마치 전문가인 양 설명해야 했죠. 그러나 정작 저는 제 일에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했어요. 아무리 애써봐도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했다. 사실 직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물며 전 좋은 직업이 있으니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딴 생각 안 하고 적응하는 데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방법도 먹히지 않을 땐 주말만 기다리며 버텼어요. 그 세월이 10년이었어요. 그 정도면 생활에 적응할 만도 한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하고 만성 스트레스에 불안 증세가 나타났어요. 어느 날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와서 비서에게 앰뷸런스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서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의사는 공황장애라고 했어요. 다행히 죽을 병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롭은 병원에서 돌아와 사표를 던지고 자유를 찾아 떠났을까? 아쉽게도 그러지는 못했다. 결코 간단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대안이라고는 직업을 바꾸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뿐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사표를 던진다는 건 어릴 때 그렇게도 벗어나려고 했었던 리버풀의 불안정한 삶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절대로 그렇게는 살기 싫었어요. 어떻게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불확실한 삶과 바꾸겠어요. 지금까지 읽어온 것들을 전부 내버려야 하잖아요. 게다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의미니 성취감 타령은 사치처럼 느껴져서 죄책감도 들었고요. 할아버지였다면 그렇게 태평한 상황에서 불평하셨을까? 가혹하게도 인생은 돈과 의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더군요. 더 이상 몰입할 수 없는 일. 사미라 칸이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16살 때였다. 원래 인권 문제와 국제사면위원회에 관심이 많았던 데다 TV 드라마 LA의 법에 푹 빠진 덕분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파키스탄과 동아프리카계의 인도 출신의 이민자인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사미라의 부모는 1960년대에 영국으로 이민 와서 공장 노동자로 시작해 지금은 두 분 모두 사회복지사로 자리 잡았다. 사미라는 영국에서 태어나 영국식 교육을 받았지만 그녀에게는 부모의 권위에 기꺼이 따르는 동양적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었다. 언제나 착한 딸이었던 그녀는 직업을 택할 때도 물론 부모의 바람을 10분 고려했다. 부모님께서는 변호사나 의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이 성공의 기준이에요. 그 기대는 물론 제 결정에 150% 영향을 미쳤죠. 사미라는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추는데 20대를 온전히 쏟아부었다.
그리고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헤지펀드 기업의 변호사로 취직했다. 전 모든 걸 가진 여자였어요. 돈 잘 버는 전문직 도시 여성. 머리로 하는 그 일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된 지 5년 만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다. 신혼여행을 가서 시칠리아의 해변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결혼이라는 인생의 거사를 치르고 행복이 겨워야 할 때였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변호사라는 꿈도 이루고 평생의 동반자까지 곁에 있으니 이만하면 내 인생은 완벽해 라고 불꽃이 팍팍 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해변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보니 문제는 바로 제 일이었어요. 제 일의 미래가 너무도 확실하게 보였는데 그게 끔찍하더라고요. 앞으로 40년 동안 책상에 앉아서 부자들의 배를 더 불려주면서 보낼 게 뻔하잖아요. 그 일이 과연 절 행복하게 할까요? 아닌 것 같았어요. 변호사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누구보다 변호사들을 동경해 왔는데,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이 드니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부자들의 집사 노릇을 하는 게 이 일의 전부는 아닐 거야 라고 위안도 해봤지만, 이게 전부일까? 이 일이 내 삶의 전부일 걸까? 하는 비관론이 항상 이겼어요. 제 직업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 자신을 지탱할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다른 직업이요? 아니요. 법이 아닌 다른 일은 생각하기조차 두려웠어요. 법은 곧 제 자신이었거든요. 사미라 칸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말고도 많은 변호사들이 법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도 변호사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공부해온 기억 때문일 거예요. 법이라는 정체성을 잃는다면 발가벗은 듯 공허함을 느낄 게 분명했어요. 변호사가 아니라면 난 뭐지? 난 누구지? 신혼여행을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했지만 예전처럼 고민 없이 일하는 건 이미 불가능했죠. 직업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드는 저 자신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 번은 하도 답답해서 구글에 자기 직업이 싫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검색까지 해봤다니까요. 자유로웠던 나는 어디에? 이하인 킹은 언제나 평범하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동안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물구나무 선채 기타를 치며 공연을 했다. 대학에 재학 중이던 1990년대 초 어느 여름, 이 아이는 친구 한 명과 터키에서 이라크 북부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쿠르드족 분리 독립 운동단체와 가까워져서 기관총과 미사일 발사대가 탑재된 지프를 타고 함께 이동하기도 했고, 납치될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나기도 했다. 훗날 이 아이는 학생신문을 창간했다. 그러나 신문은 6호를 끝으로 폐간됐고 그는 어느 정당의 연구원으로 봉사활동을 했다.
진로 계획이라고는 거의 세워놓지 않은 그였지만 마침내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의 평화 구축 전문가로 활동하기에 이르렀다. 코소보의 새로운 통화 단위를 소개하는 데 힘을 보태고 아프가니스탄의 최전선에서 군인들과 함께 일하기도 했다. 바쁘게 활동하는 틈틈이 철학책도 집필했으며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있는 국외 이주자 공동체에서 1년 동안 아기들의 아빠 노릇을 해주기도 했다. 그러던 그에게 크나큰 변화가 찾아왔다.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한 것이다. 4인 가족의 가장에 걸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 그는 불확실한 프리랜서 일을 그만두고, 물론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은 없지만 런던에서 안정된 직장을 얻어 가족을 부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영국 정부의 해외 인도주의 정책에 자문을 해주는 공무원이 되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매우 열정적으로 자신의 직업을 설명했다. 흥미로운 사안을 접하고 자신에게 자극과 영감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 데다 자신의 몸으로 부딪혀 얻은 분쟁 상황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이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편함도 있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알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맞지 않았으니까. 일과 자아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흥미로운 직업이고 보람도 있지만 솔직히 저 같은 사람에게는 좀 평범한 게 사실이죠. 이 직업이 변하지 않는 진정한 나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에 앉아 있다가 문득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양복을 차려입은 40세의 중산층 백인 남성이고 런던의 평범한 교외에 살고 있죠. 그 평범한 남자를 보고 있자면 지하철에서 물구나무 서서 기타를 치던 남자는 어디 갔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겉모습은 이렇지만 전 한순간도 제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고요. 모순이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현재 시점에선 모순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편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먹여 살려야 하는 어린 자식들이 있는 데다 아내도 일을 쉬고 있어서 당분간은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하고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의미 있는 직업을 찾아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직업. 심오한 대의가 깃들어 있고 자신의 가치관과 열정, 성격의 장점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직업을 동경하는가? 지금의 따분한 일에서 벗어나 당신의 진가를 밝혀줄 일을 찾고 있는가? 이른바 천직에 대한 열망은 철저히 현대에 등장한 발명품이다. 1755년에 출판된 세뮤얼 존슨의 사전에 성취라는 단어는 나오지도 않는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대부분 실질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바빴다. 먹고 사는,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 말이다. 그런 마당에 재능을 10분 활용하고
행복을 만끽하게 해주는 흥미로운 직업인지 따질 여유가 있었을까? 직업을 행복이나 자아 성취의 길로 인도하는 모험으로 여기게 된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심적 자유가 생기기 시작한 현대에 들어와서의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한다. 돈보다 삶의 의미로 얻는 것이 일의 참 가치라고. 그런 일을 찾아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 일생의 꿈이 되어버린 성취감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됐다. 롯과 사미라, 이 아이 모두 두둑한 월급과 안정적이라는 구시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근사한 직업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주택 대출금을 갚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재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 더욱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비단 이 세 사람만의 생각이겠는가? 나는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12개 이상의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직업과 일의 의미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은행원, 자정 넘어서야 피곤에 찌든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 웨이트리스, 눈처럼 불어난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며 허덕대는 젊은 대학 졸업자들, 5년 넘는 경력 단절기를 극복하고 어떻게든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전업주부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거나 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내게 돈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개인적 열망의 크기나 지식의 많고 적음과는 하등 관계없이 사람들은 모두 천직을 원하고 있었다. 지나친 기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취감을 만끽하는 직업을 찾지 못한다. 인생의 비극은 여기에 있다. 하루 중 3분의 1을 일터에서 보내는데 그 일이 내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중 일부는 직업을 선택할 기회 자체가 없었거나 자신감이 부족해 감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기나긴 시행착오를 거쳐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찾은 용감하고 운이 좋은 사람들도 만나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절대 다수가 어디 있을지 모르는 이상향을 찾아 헤매는 중이며 어디서부터 탐색의 길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만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현재의 직업이 자신이 충만한 삶을 사는데 기여한 게 하나도 없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자각한 경험이 있었다. 어느 날 문득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의미 없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깨달음이 찾아와 걷잡을 수 없는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직업을 바꾼다면 만사 해결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직업을 바꿔본 사람들은 모두 안다. 직업을 바꾸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으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찬란한 이야기도 아니다. 수십 수백 번의 고민과 두려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반대와 우려를 무릅써야 하는 고된 분투의 과정이다. 설령 한치의 망설임 없이 결단을 내렸다 해도 그 실행 과정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들의 경험담은 현대의 일터에 역사상 유례없는 두 가지 치명적인 유행병이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직업에 대한 불만족과 올바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하다는 불안감이다. 일터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진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직업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노동자의 60%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직업을 선택하겠다고 대답했다. 미국인들의 직업 만족도는 45%에 그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해당 데이터를 보관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직업에 대한 불안에 일조하는 것은 평생 직장 개념의 실종이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20대 초반에 회사에 입사하면 그곳에서 은퇴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제 그런 직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에는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조차 20세기의 유물로 사라져가는 추세다. 직업의 평균 지속시간은 고작 4년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하며 살 수밖에 없다. 유목민처럼 이 직업, 저 직업 떠돌며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직업 선택은 더 이상 여드름투성이 10대의 청소년과 세상 물정 모르는 20대 초반의 애송이 시절에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하며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평생의 딜레마가 됐다. 이처럼 성취감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욕망은 우리의 기대 속으로 깊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활력과 성공의 느낌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직업을 찾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값비싼 사교육을 받거나 아기를 위한 요가 카페 같은 한가한 일을 벌일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롭거나 사회적 인맥을 갖춘 몇몇 특권층에만 허용되는 유토피아적 이상은 아닐까? 21세기 초반 서구 사회에 불었던 보보스 열풍처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사치스러운 욕망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다. 성취감의 요소와 그것을 찾는 법. 이상적인 직업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억지로 웃어가며 참기다. 기대 따위는 최대한 억누르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류에게 일은 언제나 고역이었으며 이는 미래에도 변함없으리라는 것을 아는 관점이다. 성취감 운운하는 허황된 꿈일랑 잊어버리고 일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할 필요악이라는 마크 트웨인의 명언을 신봉하는 자의 세계관이기도 하다. 물론 현실은 동화가 아니다. 빈곤과 차별이 엄존하는 사회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한 누군가는 열망하는 일을 찾을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다. 나도 그 점을 인정한다. 최저임금으로 가족을 부양하려 애쓰거나 경제 불황기에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입장이라면 직업을 찾으면서
삶의 질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질 터.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제 여건이 좋은 국가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성취감을 주는 직업이라는 개념이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 선조들이 과거에 겪었던 고난은 오늘날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당신은 내일 아침에 허리도 못 펴는 방직 공장에서 14시간 동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도 아니고 땡볕 아래에서 목화를 따는 노예도 아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지난 20세기를 거치면서 놀랄 만큼 넓어진 직업 선택지는 우리에게 목적의식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렇다. 기대치는 높아졌다. 우리는 예전 세대보다 일에서 더욱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됐다. 무슨 일을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활기찬 표정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 낭비에 불과하고 입안에 쓴맛만을 남기는 직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답변 말이다. 억지 춘향이식 직업관 따위는 잊어버리자. 적어도 이 책을 읽을 때만큼은 그런 패배적인 생각은 사절이다. 나는 이 책을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일거리가 아니라 영혼을 전부 담을 수 있을 만큼 원대한 일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 말하자면 직업과 자아를 최대한 일치시켜 당신이 일하는 삶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다. 이 책에서는 두 가지 필수 질문을 한데 섞어 탐색해보겠다.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직업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다. 우리가 일해서 실제로 기대하는 것은 알아야 하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바로 의미와 몰입, 자유다. 셋 다 얻기 힘들고 추구하다 보면 양립하기 힘든 요소들 간에 긴장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는 돈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직업을 택해야 하는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명분을 추구하는 일을 하는 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발상인가? 어느 한 분야에서 높이 성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통섭의 정신으로 다양한 분야에 널리 도전하는 성취자가 되는 편이 나은가? 직업에서 일가를 이루고자 하는 프로로서의 야망과 자상한 부모에게 요구되는 역할, 그리고 더 큰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적인 욕구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맞춰야 할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새로운 직업을 모색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직업을 바꾸고 그 과정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이 책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내 능력을 벗어날 뿐더러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 독자들에게 유용하지도 않다. 다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 단계를 말해주고자 한다.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에 따르는 혼란과 두려움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이 그 시작점이다. 그 다음 단계는 자신에게 완벽한 직업이 단 하나뿐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여러 개의 자아, 즉 우리의 인성을 이루는 여러 측면에 적합한 직업의 범위를 찾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업 변화의 표준 모델과 정반대로 해보는 것이다. 꼼꼼하고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운 후 행동하는 대신 먼저 행동을 개시한다.
자기 내면의 다양한 자아를 끄집어내 실제로 실험해 보는 것이다. 근본적 안식기를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떤가?